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도는 언더스탠딩을 안 보시고 예.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편안한 저녁을 즐겁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각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돌아가도 세상 이해하고 뉴스 따라잡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네. 그럴 새가 없네요. 도대체 이놈의 나라 아니 이놈의 세상은 네. 뭐 그렇게 복잡하고 뜨겁고 위험한 일이 많은지 오늘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꽤 뜨거운 주제. 핫하고 뜨겁고 논란의 아이템을 저희가 또 정할 수밖에 없음에 네.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와.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코인 예치하는 데에서 마치 예전에 그거 같네. 미국의 그 은행들처럼 네. 지역 은행들처럼 갑자기 막 인출하겠다는 게 몰려서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또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혹은 어디 뭐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겼는데 그놈의 자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친구들이 엉뚱한데 돈을 굴리고 사고 났다는 소식 돌리고 그럼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네. 뱅크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아주 유사한 일이 코인의 시장에도 세상에서도 있었다는 뉴스를 듣고 저는 아니 그럼 코인 세상에도 은행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다 있었어? 다 있다. 있었답니다. 예. 언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거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거 참 돈 못 빼신 분들은 큰일이겠는데요. 근데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 프로. 정말 무슨 일인지 좀 네, 자세히 했고요. 배워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에는 네. 한겨레신문 박종호 기자가 우리나라의 농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주제지. 네, 농사 짓는 곳에 농지에다 이렇게 운막까지는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아주 조그만 집. 그래야 잠깐이라도 누워서 쉬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그 농막을 규제를 풀어주면 그냥 호화 농가 전원주택이 되고 규제를 좀 하려고 하면 농사 짓다가 뭐 몸이라도 씻어야지 그것도 못 씻어요? 뭐 이런 이슈가 되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하는가를 놓고 요즘 이것도 청와대 관심사항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있다. 잠시만요. 예.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세상. 또 저희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늘 부르는 모셔서 알려달라고 하는 분이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도 네. 항상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거기다가 외모도 앳된 얼굴. 그러나 이 프로가 많이 갖췄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호화폐. 그러면 또 많이 또 서운해하시면서 왜 안 그런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오래 설명을 해주시는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의 박근모입니다. 네. 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하루 인베스트먼트? 네, 하루 인베스트먼트랑 델리오라는 이제 익히 이제 코인 쪽 투자 좀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곳들인데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는 들어봤습니다. 전 델리오도 못 들어봤습니다. 델리오는 이제 국내 기업으로 굉장히 포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델리오는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하루 인베스트는 사실 이 하루 인베스트라는 곳보다는 그 모회사가 있거든요. 그 모회사가 블록크래프터스라는 약간 인큐베이팅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가상자산 VC예요? 네, VC 역할도 우리나라 하고. 회사예요? 네, 국내에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하는 그 회사의 맞습니다. 자회사인 하루 인베스트라는 네. 곳은 뭐 하던 곳입니까? 쉽게 말해서 코인을 예치하면 예치한 거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코인을 내 지갑 내 비슷하죠. 계좌에 넣어놓지 말고 당장 어떻게 파시거나 할 거 아니면 우리한테 맡기면 이자를 준다. 네. 이자도 코인으로 줍니까? 같은 맞습니다. 코인으로? 코인으로 줍니다. A 코인을 맡기면 A 코인으로 주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주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은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A 코인을 맡겼는데 A 코인 플러스 B 코인까지 같이 보너스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코인을 준다. 네, 아무튼 코인으로 준다. 정해진 이자를. 네. 수익에 따라서 그냥 번 만큼 주는 어떤 펀드 개념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예금 개념입니까? 그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예금 개념으로 이자를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점차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고도화해지면서 그걸 투자 운용을 해서 운용 수수료를 이제 일부 자기네들이 운영했으니까 떼고. 운용은 내가 이제 갖고 나머지를 줄게라는 식으로 하는 진행을 경우도 했죠. 있고. 네, 요즘에는 후자가 더 유행이에요. 후자가 더 유행이죠. 그 정확하게 어떤 고정적인 수익을 자기들도 못 거둘 걸로 생각하나 보군요. 맞습니다. 근데 하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 일이 커졌던 이제 하루 같은 경우가 거기서 최소의 약정 이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굴린 만큼 드리는데 최소한 이 정도 못 굴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요거는 최소 드리겠습니다. 줍니다. 몇 퍼센트였어요? 그게? 그게 10%에서 15% 사이 정도 됩니다. 상품들이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하루 인베스트에서 취급했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와. 이게 11%짜리도 이게 일종의 있고 금리예요, 그러니까? 네, 연이율. 비트코인을 맡기면 11%. 그렇죠. 바로 옆에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맡기면 10.5%. USDT를 맡기면 12%. 그렇죠. 와우. 그다음부터 모르겠죠. 읽으면 돼. USDC, XRP 저렇게 읽으면 됩니다. 리플 마지막에 리플 이런 애들이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17%, 16.3% 이런 건데 이건 운영을 해서 좀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네. 돌렸습니다. 이런 그 가상자산이 좀 침체된 시기에도 이런 상품들을 팔았거든요. 이게 오. 개인들이 직접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면 네. 사실 10% 수익 거두기가 쉽진 않잖아요. 없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 맡겨놓기만 하면 최소 10% 10% 이상을 준다니까? 줘요. 그럼 맡겨놓는 동안에 내가 비트코인이 10% 하락해도 여기에 상관없죠. 맡겨 있으면 여기서 이자 10%를 받으니까 그쵸? 여기 이자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로 이제 막 비트코인 10개를 맡겨놨다라고 하면 10%면 1개, 비트코인 네. 1개를 추가로 준다. 1년 후에 찾으면 11개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떨어졌어도 그쵸, 1년 숫자는 후에 들어가죠. 찾으면 똑같아지는 건데 맞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는 그럼 그 코인을 받아서 무슨 수익을 얻길래 그 고객들에게 예.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부터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나 구조가 궁금해서 일단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6월 13일 날 갑작스럽게 하루 인베스트먼트에서 공지가 하나 나와요. 네. 우리 출금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라는 공지가 나옵니다. 출금을 못 해준다고 했다. 네, 일단은 출금을 못 해준다라는 공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거래소들도 무슨 시스템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입출금을 잠깐 막을 때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얘네들도 무슨 시스템 점검을 하나라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이제 미디엄이나 이 블로그, 뭐 트위터 이런 데를 찾아서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출금이 안 되는 거야를 찾아봤는데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정이. 회사 계정이. 회사 계정이 삭제됐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사가 운영하던 SNS 계정이 네, 전부 다 닫아버린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3일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도 열려 있고 트위터도 열려 있고 소통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 9시 40분에 갑작스럽게 공지와 함께 모든 SNS 계정이 닫힌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디지털 에셋에서도 이제 강남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죠. 예. 누구 사무실이요? 예, 여기 하루 인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디지털 에셋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다. 아. 바로 가깝다. 근처에 있습니다. 네, 네. 근처에 있어서 바로 찾아가 봤죠. 찾아가 봤더니 이제 문이 닫혀 있고 출입 금지라는 이렇게 오. 붙여놓고 종이 붙여놓고 이제 불도 다 꺼져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죠. 여기 언제부터 이렇게 문 닫혀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열쇠를 맡기고 다 떠나더라. 그게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13일 날 오전 9시 40분 공지와 함께 모든 직원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문을 닫고. 야, 그거 아침에 네, 아침에. 지각한 직원은 출근도 안 했을 그 시간에 그럴 수도 있죠. 다 와서 얘기 끝내고 문 닫고 그쵸. 불 끄고 아침에 갑작스럽게 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 하루 인베스트랑 블랙크로프트라는 그 모회사 쪽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계속 했죠. 근데 네. 다들 이제 전화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공식적으로는 하루 인베스트가 자기네들 파트너사에 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일단 점검 차원에서 닫은 거다. 파트너사는 뭐고 정보는 뭐고 무슨 문제가 그쵸. 있다는 겁니까? 네, 그죠.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리고 지금 왜 뜬금없이 파트너가 나오고 지금 이런 거지? 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업계 쪽에서 하루 인베스트가 그 전부터 사실 그 아는 사람들끼리 돈 좀 있다는 분들에게 계속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돈 인베스트먼트가 구하러 네. 다녔다. 이미 그럼 돈이 없어진 지는 좀 맞습니다. 됐다. 네. 고객들은 하루 인베스트먼트에 돈을 맡긴 게 아니라 가상자산을 맡긴 거죠. 코인을 맡겼을 거 맞아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하루 인베스트먼트는 그 코인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서 연 10%대의 이자를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곳이 하는 역할이 퀀트 트레이딩, 기본적으로 퀀트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초단기 투자. 그래서 차익을 얻는. 그 아비트라지도 하고 거래소 간 그 A라는 코인 같은 코인이라고 해도 거래소 간 가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 가격 차를 이제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아. 차익 매매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아비트라지도 하고 당연히 트레이딩을 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네. 이제 수익을 올리고 원래는 이런 곳으로 알려졌어요. 이곳이 아비트라지면 A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0,000고 B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1,000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11,000에다가 싼 데 사서 비싼 데 판다. 그렇죠. 팔고 그러면, 네. 어. 팔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죠. 코인 숫자를 불려나가는 거죠. 그런 아. 식으로. 어차피 이 이자는 코인으로 주니까. 해당 여기서 코인으로 팔고 주니까. 여기서 사고. 네. 그러면 어. 코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팔려면 코인이 있어야 되고 그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그건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네네, 그걸로 뭐 비싸- 벌어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맡긴 코인에 대해서 10%대 이자를 이자를 줍니다. 시간차 예, 맞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활발하게 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 예. 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제 기법이긴 한데. 김치 네. 프리미엄도 먹고. 네. 그렇죠. 해외랑 국내랑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네. 국내에서도 국내 거래소 간 차이가 거래소끼리도 할 있을 수 수 있으니까.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루 인베스트가 이제 그런 업무를 그런 영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잘못 투자해서 발생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파트너를 들먹이지? 라는 걸 좀 의아해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곳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질 않았어요. 이 아비트리지 거래를 네, 이런 모든 투자 운용 활동 자체를 그럼요. BNS 홀딩스라는 또 다른 곳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외주 업체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외주 업체가 하나가 존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 인베스트는 그 뒤에 공지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BNS 홀딩스라는 곳에 이제 우리의 고객 자산을 맡겨서 이렇게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니까 모집은 내가 하고 그렇죠. 일종의 외주 자산 운용사한테 맡겨서 맡기고. 네가 투자를 해줘. 그거 그쵸. 나한테 얼마를 줘. 그럼 수수료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줄게. 이런 계약을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예.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BNS 홀딩스가 그러면 어떤 곳인지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봤더니 저희 이제 법인 등기를 이제 떼보니까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뭐가요? 임직원이 예. 예. 임직원이 2사람밖에 없는 굉장히 조그만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만든 창업자라고 해야 되나? 그 박모 씨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 박모 씨? 네, 방 박근모, 박모. 네. 아, 박모. 아. 네,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이 가상자산 트레이딩 시장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투자의 귀재 이런 소리. 아비트리지 거래 아니면 그냥 사서 투자. 사서 먹는 거래. 네, 그걸 굉장히 잘해서 엄청난 자산가. 예.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BNS 홀딩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나이가 어린 분들이었어요. 네, 어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렸어요? 90년대생이었습니다. 90년대생. BNS면 한 명은 방씨라서 B고. 네, S는 이제 송씨였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BNS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김앤장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라서 BNS 홀딩스라고 이름을 방 씨가 지었더라고요. 조금 나이 많거나 더 잘했나 봐요. 앞에 붙었으니까. SND가 네, 아닌 방 씨가 더 그 트레이딩 쪽을 훨씬 더 잘했던 친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BNS 홀딩스가 그러면 어떤 걸 했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은 이제 BNS 홀딩스 홈페이지가 다 닫혔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홈페이지도 접고 SNS도 삭제하고 링크드인에서 이력도 경력도 다 지워버리고 예. 이러는데 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캡처를 했었는데 BNS 홀딩스에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FTX, FTT, 뭐 바이낸스 코인, 뭐 USDC, BUSD 이런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했대요. 이런 코인을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FTX가 들어가 있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비엔에서 홀딩스에서 굉장히 큰 자금을 굴린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 친구들이 이 FTX가 터지기 전에 FTX가 뭐죠? FTX라고 세계 최대 거래소였는데 거래소. 샌뱅크먼 예, 프리드 예. 이제 문제는- 회계 분식으로 거래소가 파산했다고 네, 했던 적이 북미, 있었죠. 네, 북미 거래소인데 전 세계 1위까지 한때 찍었다 2위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다 뽀글머리, 뽀글머리. 맞습니다. 뽀글이 기억난다. 그 친구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나와서 FTX 설명을 드리면서 FTX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FTT라는 자체 코인, 거래소 코인이 존재했고, 이 거래소 자체 코인을 갖고 있으면 거래할 때 다양한 혜택들, 수수료를 싸게 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예. 플러스 FTX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선물, 맞아요. 선물을 그때, 지원을 했다. 예. 기존의 거래소는 대부분 현물 기반인데 FTX는 굉장히 선물을 엄청 밀었거든요. 선물 거래를.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에도 투자를 크게 한 투자를 거예요?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FTX가 지금 파산했잖아요. 예. 파산해서 지금도 FTX에 묶여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상했었죠. 거래소에서 내 거 맡겨서 거래하는 거면 수수료만 띄어가면 되지. 맞아요. 내 코인과 내 맡긴 돈까지 다 가져가는 그렇죠. 다 참 그래서- 이상한 일이 그래서 그때 그 벌어졌었다는. 네, 자산 지금 이제 파산 법원에서 이제 처리한다고 미국에서 계속 소식이 나오긴 하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산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BNS 홀딩스도 지금 FTX에 굉장히 크게 여기도 넣어서 묶였겠네 그럼. 그쵸, 묶였죠. 근데 문제가 여긴 묶인 거 오케이 괜찮아. 여기 뭐 자기네들 묶일 수 있지. 근데 BNS 홀딩스가 여기에 넣었던 돈은 하루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루에 있는 돈을 못 찾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루가 BNS 홀딩스에 맡겼고 어. BNS 홀딩스는 FTX에 맡겼고 맞아요. 근데 FTX가 들고 튀었고 그럼 BNS도 돈을 잃었고 그렇죠. BNS에 돈 맡긴 하루 인베스트먼트의 돈도 잃은 거고 맞아요. 하루 인베스트먼트에는 많은 고객들이 돈을 맡겼을 테니까 결국은 그분들 돈도 잃은 건데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FTX 사고 났을 때 사실은 잃은 거지만 쉬쉬 하다가 인지하 발견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단계를 더 말씀드리면 예. 이번 델리오도 같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델리오 쪽도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델리오 굉장히 사업 모델이 정말 좀 위험한 모델 같다.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루 인베스트가 출금을 막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전화를 해봤죠. 델리오에 취재를 해봤죠. 델리오도 비슷한 일을 하든 네. 하니까 하루 니는 인베스트와 괜찮습니까? 네. 어. 이거 괜찮냐고. 그쪽은 괜찮습니까? 이제 너희는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은 물으면 그쪽은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연히 괜찮다고 답변을 정상호 대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괜찮다고 기사를 처음에 썼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그 다음날- 괜찮다고 말했다. 네, 근데 그 다음날 출금을 막아버린 거예요. 델리오에서. 델리오도. 네. 델리오도 FTX에 투자했습니까? 아니요, 더 웃긴 게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다시 이제 정상호 대표한테, 예. 델리오 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다시 꼼꼼히 살펴봤더니 하루에 돈을 맡겼더라 우리가. 여기는 하루에다 돈을 맡기고 그 돈은 다시 BNS로 가고 BNS는 FTX로 갔다. 맞습니다. 아니 어제 전화했을 때 괜찮습니까? 하루도 이렇게 터졌는데요라고 하면 하루에 돈을 맡겼으면 안 괜찮은 거고 네. 그렇죠. 안 맡겼으면 괜찮은 건데 예. 그것만 확인하고 괜찮습니다 하면 되는 거를 맞습니다. 다른데 확인할 것도 없는 걸 그냥 거짓말 당한 거네요. 그렇죠. 기자님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아. 그런 세상에.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델리오에서도 굉장히 큰 자산을 하루에 맡겼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예. 델리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델리오 같은 경우 깔끔하기는 깔끔하다.
고객 인터페이스. 델리오는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한 것도 네. 있는데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10%, 예. 뭐 5%짜리도 있고 이 정도 이자를 연이율을 제공을 하잖아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봤던 하루는 그보다 훨씬 높죠. 아, 그러니까 받아서 여기다 맡기면 맞습니다. 차익이 생기는 거죠. 차익이 그 생기는 순간. 거구나. 그냥 저절로. 네, 델리오는 아니, 그 사이에 차익이 생기죠. 그럼 델리오에 5% 맡기는 고객은 하루에 바보입니까? 맡기면 8% 준다는 걸 모르고 델리오에 5%에 맡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다 비교해 보진 않겠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등록을 하고 한국어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 한국어 CS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인베스트는 예. 한국 법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만들긴 했는데 아. 이 법인 자체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어도 지원을 안 해요. 전부 다 영어로만 됩니다. 예. CS도 없고. 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들만 이제 하루 하는 인베스트를 거고. 이제 사용하고 이제 이자가 더 높으니까 이제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사실 델리오 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죠. 특히 델리오 같은 경우에 빗썸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빗썸 고객들이 바로 빗썸 홈페이지에서 델리오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꾸며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거죠.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쉽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럼 델리오는 본인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 하루에다 맡긴 거예요? 다? 사실 그건 아니라고 믿고 있긴 하죠.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네, 내일 사실 정상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밝힌다고 했는데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밝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다 맡기지는 않았겠죠. 다 맡기진 않겠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그 델리오 안에서도 퀀트 트레이딩 팀이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운영 팀이 아비트리지 거의 네, 하는 네. 자기가 하기도 하고 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맡기기도 하기도 하고. 하고 맡기기도 하고 이런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이 꽤 물량을 돌렸다고 하니까 예. 이제 일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고객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델리오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있는 건데 하루는 그러니까 한국에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있죠. 있는 네, 건데 네, 존재하죠. 하루는 불 끄고 나가버렸다면서요. 그쵸. 거기는 그냥 튄 것입니까? 사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들 그런데 이제 또 불은 꼭 끄는 물론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네. 네, 재밌는 게 이제 한 매체에서 저희는 이제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문 닫힌 거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긴 했는데 예. 다른 매체에서 재밌게도 이제 좀 더 관찰을 했더라고요. 그 문 닫힌 사무실을 네. 했더니 에어컨이 돌아가더래. 아이고. 에어컨을 못 끄고 갔어. 아, 다시 그건 누군가 좀 와야 실수. 돼. 누군가 와야 된다 네, 네. 다시. 그것도 끄고 너무 갔어야 급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에어컨을 못 끄고 갔다는 이제 재미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가서 뭐, 무슨 기사라도 써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진짜 애잔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사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이게 굉장히 이런 상품들이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또 헤이비트라는 것도 있고 샌드뱅크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몇몇 네. 곳이 뭐 코보랩스 뭐 이런 업체들이 몇몇 곳이 더 있어요. 예.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고객 자산을 예치 받아서 그걸 스테이킹하거나 아니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일부 고객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팍스에서 문제가 됐던 게 고파이라는 상품이잖아요. 고팍스는 우리나라 거래소고. 코인 거래소인데 네. 거기도 고객이 맡긴 돈 일부 못 준다고 그랬죠. 맞아요. 사실 대부분 못 주죠. 근데 왜 못 주는지는 거기도 거래소인데 왜 못 줬었죠? 거기도 이제 거기 재밌는 게 이 사례랑 똑같습니다. 사실. 고팍스 같은 경우 고파이 상품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제 고객들이 고파이는 뭐예요? 이제 고팍스에서 제공하는 디파이 상품이라서 자기네 고팍스라는 고파이라고 거래소에 손님들이 맡기는 돈을 네. 예치 상품. 예치 상품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거래 그쵸. 안 할 거면 여기에 이쪽에다가 맡겨놓으세요. 예금하시면 연 10% 주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공을 했는데 당연히 고팍스도 그런 고객 자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본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사실 이 델리오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 거기에 맡기는 거죠. 하루라고 있어. 거기에 맡기자. 델리오는 이제 하루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맡긴 거고 예. 고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셀시우스나 이런 데에 맡겼죠. 아, 셀시우스에. 좀 더 잘한다는 곳들에 좀 더 맡겼는데 잘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주겠다고 하는 이율이 높으면 높으니까. 13이네? 어. 그럼 이쪽으로 맡기고 거기 맡겨야죠. 어디 이렇게 된 거죠. 17이야? 대다 여기다 맡기고 맞아요. 그러다가
고팍스의 제건 고파이에 있는 예치금 그게 한 500억, 600억 되는 금액이었는데 네. 금액으로 코인으로 그 어치의 코인. 네, 그 정도 어치의 이제 코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FTX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문제의 근원은 FTX였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FTX가 사실 시작된 거네요. 터지면서 사실 예. 이렇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 좀만 더 들어가면 사실 테라까지도 연결돼 있거든요. FTX는 테라 때문에 문제가 네, 됐으니까 테라가 망가지면서 그게 파생돼서 FTX도 망가지는 문제가 거죠. 망가지고 테라는 코인이고 FTX는 거래소인데 네. 테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왜 거래소가 망합니까? FTX 같은 경우는 FTT로 굉장히 큰 그 대출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자체 코인. 네, 자체 코인을 현금처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테라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테라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원 좀 해주고 다른 대출 업체가 좀 테라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니까 거기도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하는. 자체 코인으로 찍어내면 돈이니까. 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사실 테라가 망가지면서 사라지면서 지원군들도 다 죽었군요. 다 죽었거든요. 파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FTX도 이제 굉장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 사이에 바이낸스가 이제 공격을 한번 하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사례였잖아요. FTX가.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파생돼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 그 지난번에 저희 배웠어요. 모든 시작은 본도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그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도 사실 그래서 FTX 직접적으로는 FTX에 다 넣어놓은 자금들 금액들이 다 FTX에 들어가 있는데 FTX가 지금 파산하면서 거기서 자금이 묶여버리고 사실 얼마를 찾을 수 있을지 사실 감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고객의 흘러가는 자금을 받는 네. 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나 자산운용사 역할을 하는 곳은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을 갖고 있고 맞아요. 고객이 맡긴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감원의 규제를 항상 감시를 받아야 하고 맞아요. 안 그러면 뒤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렇죠.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굴리는 자산과 고객 예치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러려고 금감원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금감원이 중간에 있으면 중앙 집권식이고 탈중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탈중앙 할래요 해놓고 사실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크립토에서는 들어보세요. 네. 크립토에서는 사실 네. 예전부터 약간 그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금감원이 우리 차라리 그렇게 규제를 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규제를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업계에서도? 업계에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지금 이어진 것도 맞고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지금은 약간 이제 기로가 바뀌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한번 이거 관리 한번 해볼게라는 입장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이 아니라서 이게 금융자산이 아니라서 우리가 취급할 수 없어. 우리가 감독 권한이 없어라는 게 기본 입장이긴 하거든요. 감독 권한이 있으면 안 돼. 큰일 난다고 생각해. 우리도 너무 힘들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게 처음에 테라부터 시작되고 또 FTX도 문제였습니다. 였지만 그게 이제 계기가 됐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이 처음에 약간 그 차익 거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낸다고 들었는데 차익 거래가 무수 끝없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약간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없었어도 이런 디파이 서비스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들마다 다 그 프로그램 매매를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차익이 점점 줄어들어. 네. 그러면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상품일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건 이상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실 전통 시장에서 똑같이 환차익으로 하던 게 그대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뭐 그건 뭐 언젠가는 사실 이제 수렴을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해지겠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차익은 있다. 차익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안승찬 대표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열심히 차익 거래를 하다 보면 차익이라고 하는 건 초기에는 존재하지만 차익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많으면 많을수록 차익이 점점 줄어들고 그게 너무 많아지면 도대체 이제 차익 거래할 게가 어디 있어라고 찾다가 못 맞춰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런 디파이들은요 돈 받아서 거래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장부 다 까보세요. 그거 가지고 거래하는지 그럼 뭐 합니까 그거? 이게 예금 받아서 자기들이 쓰고 찾으러 오는 사람은 또 예금 받아서 내주고
그건 굳이 거래 안 해도 됩니다. 폰지잖아. 이게- 폰지. 아니 이게 폰지가 그러니까- 쉽지 차익 거래가 쉬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사고가 터진 건 우리가 CFI라고 부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앙화 방식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화했던 곳들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말하는 디파이라고 하는 온체인상의 블록체인 온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다 돼서 투명한 기록이 돼서 내가 받은 다음에 안 써. 그럼 그게 다 안 쓴 게 남아 있습니다. 써. 그러면 어디에 쓴 게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진짜 순수한 디파이 상품 같은 경우 그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나 커브 이런 아베 이런 프로토콜들 디파이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이런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 리도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도 존재하고 예. 이런 것들은 진짜 탈중앙화된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A란 사람이 맡겼으면 그 맡긴 게 항상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자금이 어디론가 가면 어디론가 갔다고 다 표시가 돼요. 거기선 빼먹질 못해요? 네, 빼먹질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C파이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델리오나 이런 하루 인베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코인을 이 업체 지갑에 넣으면 음. 이 사용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갑에서 어디로 가는 거는 관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갑은 저희가 추적을 해봤죠. 당연히 추적을 해봤는데 하루에서 갖고 있는 지갑이 비트코인 지갑이 3개 정도를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네. 이 말은 이 하루 인베스트가 이제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객 수가 8만 명 정도거든요. 이 8만 명이 이 3개 지갑으로 다들 보낸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그냥 하나로 뭉쳐서 그냥 넣는 거예요. 한 통장으로 넣는다 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3개 통장에서 굉장히 많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토콜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거기서 이제 하나라도 샀다 팔았다 하면 거기서 다 그 지갑 보고 있으면 알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지갑에 있는 자산들이 뭐 방금 말했던 BNS 홀딩스로 넘어갔다. 근데 BNS 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FTX에서 거래를 했어요. 그 자산으로. 그러면 이 결국은 이 자산 고객 자산이 거래소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모르죠.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이 사람들 언제 뺐는지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저희가 안 해도 안 한다. 그냥 고객 돈 받고 11% 달라고 하면 1% 주고 그랬다 맞아요. 돈 떨어질 것 같으면 고객 돈 또 받고 그래서 이 하루 인베스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악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13일 날 9시 40분에 서비스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이제 공지 출금 안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 직전까지 입금을 받았어요. 서비스를 계속.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한참 전부터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 고객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 어디서 만들어 줘야 돼요? 새로운 고객들한테 받은 걸로. 근데 새로운 고객들한테 돈 받기는 매우 쉬운 게 이자율을 높여서 고시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11%에 안 것도 오시네? 분명히죠. 뭐 어디를 가고 있어 고객들이? 13으로 가고 계시네? 야 15라고 바꿔라. 아니 사장님 15를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줍니까? 못 만들어줄 것 같으면 17이라고 바꾸면 돼. 그러면 돈은 계속 들어올 사실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실제로 그랬는지는 이 업체 전산을 진짜 까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서 그 하루 인베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자산을 BNS 홀딩스라는 곳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했는데 BNS 홀딩스가 지금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BNS 홀딩스 재정 상황이 어때? 그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입수했습니다. BNS 홀딩스에.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재무제표는 언제 기준입니까? 2022년 2022년 작년 말. 작년 네, 말 기준? 작년 말까지 기준입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저 상태가 매출이 지금 사고 난 저거랑 2021년부터 없습니다. 뭐가요? 매출이 BNS 홀딩스는 매출은 없어요. 매출이 없다. 네. 애초에 영업을 안 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굳이 뭐 원화로 뭘 팔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원하든 뭐든 얘네들은 영업 자체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게 아예 거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존재했던 뭐 곳이었던 거죠. 그렇. 근데 그렇죠. 돈만 네. 운용해서 수수료만 했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회사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근데 야. 하루인베스트는 여기에 돈을 그러니까 법인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야, 저기에 차량 유지비가 연간 4천만 원이 나간 걸로 봐서 법인차를 썼다. 법인차를 맞아요. 썼네요. 실제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BNS 홀딩스를 만들었다라는 월세 100만 원짜리 내용도 오피스텔에 있더라고요. 있었군요. 네. 연간 지급 임차료가 1,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인베스트에서 이렇게 여기에 맡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쪽을 통해서 다른 데로 자금이 흘러갔거나 이런 식의 지금 자금 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부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델리오는 무슨 금융인지 금감원인지 뭐 이렇게 정부의 인가를 받은 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까?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싱가포르 법인이 가상 국내 금융 당국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서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예. 한국어도 지원을 안 하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영업도 안 하고 물론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가상자산 사업자를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할이 아닌 거예요. 예. 이제 대신 이제 델리오 같은 게 약간 다른데 한국 법인이다 보니까 이곳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수탁 그 사업 이제 가상자산 이전 사업 그래서 이런 사업 영역으로 신고를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제 신고했다. 이제 사실 신고는 그냥 수리해주는 그 정도에 거고. 그쳐서 근데 재밌는 게 그 금감원에서 이게 승인받은 곳이다 어쩌고 이런 네, 식으로 되려고 네. 했는데 저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델리오 블루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 델리오 블루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델리오는 예치를 받고 그걸 다시 대출도 해주고 예. 스태킹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운용도 해가지고 추가 수익도 내서 이렇게 주고 이런 곳을 하잖아요. 예. 방금 말한 모든 자금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코인으로. 그래서 코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코인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델리오 블루는 코인을 예치해요. 그러면 대출을 원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전당포네 일종의 코인 전당포. 대부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자는 금감원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델리오 블루 홈페이지 가면 금감원에 승인받은 곳이다라고 마크를 쾅 찍어놓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홍보 수단으로 델리오가 많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델리오 블루에서 비트코인 만약에 1억 원어치를 예치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LTV 50% 잡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캐시화로 해주고 캐시로 네. 대출해주고. 원화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 이런 것도 하니까 이건 대부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금융 당국에 이건 등록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곳이야라고 델리오가 항상 말을 해왔던 거죠. 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소송을 이제 자금 내 돈이 지금 델리오에도 묶여 있고 하루에도 묶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자산 어떨 거야? 그러게요. 내 자산 찾아야 되는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루에 들어간 건 사실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부분에 이제 변호사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국내 왜요? 자산이 없어요. 해외 법인이라서 네, 국내 자산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압수수색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네. 그죠. 그리고 저희가 하루 인베스트의 그 가상자산 지갑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가상자산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곳이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말한 액수가 22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자기네들 취급을 했다. 총 다 해서. 네, 그래서 원화로 말하면 2조 9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를 우리가 취급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하루 인베스트의 지갑들을 지금 남아있는 잔고를 살펴보니까 지금 11억? 그밖에 안 남았다. 네,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어디 놓은가 흩어졌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날렸거나. 지갑에 지금 숨겨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네. 그 이제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조사를 그 정도 해요. 자산밖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투자한 곳은 찾기가 쉽진 않죠. 물론 하루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법인이 별도로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한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인베스트 글로벌에서 진행했던 이런 사업이랑 완전 별개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큰일이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도 물론 이제 델리오 같은 경우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근데 델리오 이제 국내 법인이고 이제 강남에 이제 회사도 지금 사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산 동결이나 이렇게 해서 자산 보전 명령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델리오가 지금까지 이제 본인들도 자기네들이 취급을 한 거래 그 총 금액이 이제 예금 받아서 대출해준 그 금액이 한 1조 5천억에서 2조 가까이 되거든요. 친구들도. 금액이 많네. 근데 이 중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지금 공개가 한 알 번도 수가 안 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 취재를 해봐도 이제 재무 담당자 말고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인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코인으로. 원화로 받은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코인으로 전부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하루 인베스트먼트는 불구가하셨고 델리오는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네. 문제가 났고 지급 정지가 됐고 그쵸. 일종의 이런 데들 많잖아요. 다른 데들도 그쵸. 연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른 데도 열어봐야 알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헤이비트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큰 곳인데 국내 법인이고 큰 곳인데 이것도 테라 사태 때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게 헤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테라 사태 때 이게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잖아요. 예. 이때 헤이비트는 이제 숏을 쳤죠. 음. 금액을 굉장히 크게 해서 숏을 쳤는데 당연히 하락했을 때니까 숏을 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재밌는 게 그 차트를 보면 이제 한 번 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숏이 죽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 한 600억 정도가 청산이 날렸다고? 네, 청산됐죠. 그 정도가 청산은 되기도 하고 이제 세종텔레콤에서 만든 이제 비브릭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었는데 비슷한 또 투자 운영했던 곳이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VIP 대상으로 이런 상품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FTX 사태로 크게 손실을 봤다. 야, 내가 맡긴 코인이 목소리가 나겠구나. 거기 어디든 그 이름이 어디 갔든지 간에 예.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음.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는 누차 코인 투자하지 마시라 코인 막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투자는 하시더라도 빨리 자기 지갑으로 갖고 오세요. 아, 부탁입니다 진짜. 아,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빨리 저한테 찾으러 이제 가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예.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답해서 지금은 일단은 최대한 가져와라. 내 지갑으로 갖고 와서 일단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아,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약간 이게 글로벌에서도 이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어제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이게 다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빨리 환전해서 원화나 달러를 갖고 있으면 돼요. 아니 시중의 화폐들이 그게 제일 스테이블하지. 뭐 그보다 더 스테이블한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꼭 코인으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다시 실제로 그래서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럼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왜 바꿔서 갖고 있는 아,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고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렇게 큰 규모를 돌리는 분들이 한번 이제 저점을 잡으려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게 지금 사기 횡령으로 지금 바라보시더라고요. 횡령에 그래서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지금 파악이 되고 평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광고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 터지면 수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돈이나 금품 받지 말라고 유사수신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 건데 맞아요. 받고 있으면 전애들이 괜찮은지를 평소에 들여다봐야지. 그렇죠. 이게 하루 인베스트가 터질 때만 해도 사실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금감원이요? 네. 금감원이랑 금융위 양쪽에 다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에 했더니 나선다는 건 그럼 검찰입니까? 아니요. 지금 남부지검에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할 것 같고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건 유사수신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이게 그냥 사기였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보고 이제 촉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이네.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 참. 진짜 코인은 문제가 많네. 제가 4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4년 전부터 그냥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코인이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코인의 좋은 사례를 한번 언제 한번 말씀드리고 코인의 좋은 싶은데 사례 다음에, 특집을 한번 예. 합시다. 네, 네, 저도 그거 한번 저도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바꿔봅시다. 싶은데. 박 좋은 기자님, 사례가 있으면. 코인의 좋은 사례를 한번 모아서 네. 한번 특집 한번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인은 어떻게 주구장창 이렇게 계속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도 제가 이렇게 수많은 터는 게 금융 굉장히 서비스 중에 어. 저도 업자고 다 업자인데 뭐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제가 딱 2개만 여러분 이건 진짜 하지 맙시다라는 게 있잖아. 1번 코인, 2번 상조. 제가 시간 되면 상조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디지털 다- 에셋에 그것도 비슷하게 비슷하죠. 박근모 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